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탈취 음모. 2. 한국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3. 중국은 패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7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통계와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본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하여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 1대1로 참여국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의 수익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가는 인구수 감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러시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 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자국 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 중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 국가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통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굴기엔 실패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세계 1위를 제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으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OLED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OLED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OLED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 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소자의 핵심 발광 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니는 OLED 유기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노발드 역시 OLED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OLED 사업 활동과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OLED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OLED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국가의 제재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어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급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 국가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의 종말을 가져다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에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이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OLED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 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두와 면양 지역에 최신 OLED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없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춤칭 지역에 새로운 OLED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 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게 되며 OLED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OLED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OLED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이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OLED 생산 장비의 구매 대금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 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OLED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잠수함 안에서 수소연료 전지에 쓰이는 수소를 직접 생산해 자망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됐다는 소식이 등장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잠수함에 탑재하는 전지의 연료로 쓰이는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실전에 배치되는 잠수함들은 자망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고효율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연료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잠수함 내부에 설치하는 수소 저장 합금은 무게당 저장효율이 낮고 수소도 별도의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는 데다 충전 시간도 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고비율의 수소를 포함한 메탄올을 연료로 활용해 연료 개질 반응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료 개질이란 연료의 성분에서 화학 구조의 형태를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재료를 형성하고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충전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기술은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필요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나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경제사회 구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중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잠수함은 주요 전략 자원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수함의 최대 강점인 은밀성은 수중에서 작동하는 동력 기관에 좌우되는데요. 수소 연료전지는 자동차의 차세대 친환경 동력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미 잠수함에서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명 공기 불효 추진 체계는 NAVAL, 내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동력 기관을 뜻하는데요. AIP는 디젤 엔진 등 내연 기관을 주 동력원으로 삼는 재래식 잠수함의 보조 동력 기관을 지창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AIP의 범주에 원자력 추진 기관을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소형 원자로를 이용해 축전지를 충전하는 폭력 기관도 있기 때문입니다. AIP는 잠수함의 특성이자 최대 강점인 수중에서의 은밀한 활동, 즉 자망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요. 내부 공기를 유입할 수 없는 수중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 내연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IP의 개발은 잠수함 개발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데요. AIP의 성능은 가동시간, 유출력, 유소음 등을 기준으로 판가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잠수함이 오래도록 자망할 수 있으려면 동력 기관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추진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출력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 잠수함이 쉽게 탐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동력 기관에서 나는 소음이 작아야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P는 스털링 엔진과 수소 연료전지를 들 수 있는데요. 스털링 엔진은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의 온도 차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동력 기관입니다. 스털링 엔진이 높은 출력을 내려면 많은 양의 기체를 이용해야 하므로 엔진의 크기도 커지게 되는데 잠수함은 내부 공간이 협소의 크기에 제약이 따르는데요.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잠수함에 탑재된 스털링 엔진의 출력은 유사한 규모의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대비 약 60% CH에 그치는데요. 또한 배기가스 배출 문제로 수심 200m 이하의 심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도 확산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털링 엔진 방식의 AIP를 사용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일본 등에 한정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코컴스가 건조한 1500톤 규모의 고틀란드급 잠수함에 스털링 엔진을 사용해왔고 2020년대 후반 취역 예정인 약 2000톤 규모의 차기 잠수함 블랙킹급에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소류급 잠수함에 스털링 엔진을 도입했으며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북해에서 작전함으로 스털링 엔진의 심도 제한에 크게 지장받지 않는 스웨덴 해군과 달리 심해가 깊은 동해와 태평양 등에서 활동하는 일본 해상자위대는 소류급 잠수함의 후기형에 스털링 엔진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연료전지 방식의 AIP는 스털링 엔진보다 늦은 1990년대 후반 등장했지만 훨씬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의 화학 반응을 등해 전기를 발생시켜 동력을 만드는 추진기관입니다. 연료전지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수중에서의 음말한 잠항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스털링 엔진보다 출력이 높은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주 연료인 수소를 자역으로 보충하지 못하므로 주기적으로 기지로 복구해야 하는 점과 디젤 엔진 등 내연 기관이나 원자력 추진 기관에 비해 훨씬 낮은 출력이 추가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연료전지의 가동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같은 용량의 저장 탱크로 액화 수소보다 2터부터 3배 이상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탄, 에탄올, 암모니아 등의 화합물을 개발하는 방식의 연료전지 체계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연료전지 방식의 AIP는 지멘스가 개발한 연료전지를 탑재한 독일 해군의 212급 잠수함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료전지를 탑재한 잠수함은 스페인의 S80, 인도의 칼바리급, 이스라엘의 돌고래급 등입니다. 한국 해군도 독일이 설계한 214급에서 시작해 2018년 한국 기술로 설계, 건조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도 연료전지 방식의 AI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산 안창호함에는 독일 지멘스에 이어 세계 둘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개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한국의 범한 퓨얼셀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작전 중이거나 건조 중인 AIP 탑재 잠수함은 약 120척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인도,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보유한 약 70척은 연료전지를 탑재했고 스웨덴, 일본, 중국에 소속된 약 50여 척은 스털링 엔진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P는 출력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보조 동력으로만 사용되지만 원자력 추진 기관은 수상이든 수중이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동력원인데요. AIP는 수십 년 이상 연료 재보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가관에 비해 가동 시간이 훨씬 짧고 출력도 훨씬 낮은데요. 하지만 AIP는 원자력 추진 기관보다 훨씬 조용해 잠수함이 탐지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낮으며 더군다나 AIP는 국제적 규제도 별로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원자력 추진 기관은 개발에서부터 폐연료의 생산, 구매 등에 이르는 제반 과정에 국제 조약이나 협약 등 수란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와 운용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한국, 독일, 스웨덴, 이스라엘,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단기간에 연안 작전을 주로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AIP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의 대양 작전을 중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소수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기술 개발로 일본이 현재 한국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일본 군사매체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 도산 안창호함은 해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형급 잠수함으로 첨단과학 기술을 집약해 건조돼 외부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진수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짐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m, 폭 9.6m의 수줍 최대 속력은 37km, 탑승 인원은 50여 명인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214급과 비교해 크기가 약 2배 정도 커졌으며 공기부류 추진체계의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수중 잠항 기간도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잠수함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 관, 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하여 탑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는데요. 잠수함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가 탑재됐습니다.
도산한 창호금 잠수함은 3주 이상 수중작전 능력이 가능하며 국산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수직발사관을 탑재해 무장이 크게 강화됐는데요. 명실상부한 해군의 전략무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장보고 3 9척을 전력화해 1992년부터 배치된 209급 잠수함을 모두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배치 1은 장보고 3 잠수함의 첫 번째 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까지 좀 3척이 건조되며 장보고 3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 장착이 가능해지며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EB 탄도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배치 2는 수직발사관이 10개로 늘릴 예정으로 이미 전력화된 214급 잠수함에는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3과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폰 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져 일본 군사매체는 일본이 한국의 최신 잠수함 건조로 일본 자위대가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